김어준 총수도 저를 툭 치면서 이렇게 조용히? 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조용히? 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고 근데 그 세 분이 저를 진짜 좀 친정 오빠들처럼 따뜻하게 걱정해 주시더라고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정치오락실에 사실 매주 특급 게스트인데 오늘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강유정 교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또 후보님이라 불러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좀 바쁘시죠? 어떠세요? 잘 모르는 세계였잖아요. 네. 바빠질 것 같다 혹은 같다. 주변에서 많이 바빠지겠다 네. 했지만 이런 게 바쁜 거구나라는 걸 또 새롭게 왜냐면 나름 여러 직업을 했잖아요. 네, 맞아요. 방송도 하고 학교도 강의도 하고 또 방송이란 것도 사실 꽤 바쁜 직업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와중에 글도 쓰고 그래서 뭐 비슷하겠지 생각했는데 좀 다른 바쁨이 있더라고요. 사실 저희가 원래 인터뷰 컨셉의 술방이에요. 그래서 강유정 교수님이 잘 아시는 김태형 소장님도 술 한잔 하시다 얼굴이 빨개지셔가지고 잘 드시던가요? 꽤 잘 드시던데요. 네, 그렇게 하고 촬영을 마치셨었거든요. 근데 아무튼 교수님이 이제 후보시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사이다로 대체하는 점 여러분들께 네.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평소 주량이 어떻게 되세요? 그건 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공통 질문이기는 한데. 주량이 네. 사실 주량을 잘 몰라요. 본인의 주량을? 네, 오. 이렇게 얘기했더니 되게 술을 잘 마시나 보다라고 오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진 않고요. 네. 술을 즐기긴 했어요. 그 왜 약간 과거형이냐면 학교 다니고 할 때는 조금 술로도 선배들한테 만만히 보이기 싫어가지고 막 따라다니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되게 피곤한 날 맥주 한 잔 정도 아니면 집에서 와인 2잔 정도? 그냥 약간 살짝 기분을 즐기시는 맞아요, 느낌으로. 맞아요. 이제는 거의 그렇게 마시다 보니까 네. 그거 마시고 저는 취하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주량이라고 여쭤보신 거는 어디까지 맞습니다. 마시느냐라는 질문이라면 그래서 잘 몰라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취할 때까지 마셔본 적은 사실 없으신 걸로. 잘 없어요. 네. 교수님의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시청자분들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국어국문학 박사부터 2005년 조선일보, 경향신문, 동아일보 등 문학평론 부문 3관왕이 되면 문인으로 등단했다. 그리고 지금은 대중문화평론가, 작가, 교수 되게 많으세요. 이렇게 활동을 하시고 있는데 한마디로 이제 강유정 교수님이 어떤 삶을 살아왔다. 이걸 좀 짧게 말씀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데뷔 전까지는 아주 평범한 삶이죠. 왜냐면 대학교 가서 공부 내지는 글 쓰는 게 나한테 직업이 맞는 것 같다. 대학원 가서 석박사를 과정을 겪고 있었는데 제가 신춘문예 상관왕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난 등단을 하고 싶다. 등단을 해서 글을 쓰는 비평가로 살겠다라는 마음에 그 원고를 보내고 그때 제가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를 너무 재밌게 본 거예요. 그래서 문학평론을 쓰는 와중에 요건 내가 꼭 영화평론을 써보고 싶다라고 해서 박찬욱 올드보이를 써서 그것도 같이 내본 거예요. 같이 냈는데 그러다가 이제 3관왕. 그게 3관왕이 2개가 문학이고 하나가 영화였던 거예요. 그랬더니 2개 문학한 것도 재밌지만 문학하는 사람이 영화평을 해? 라는 게 좀 신기했나 봐요. 맞아요. 좀 특이점이 있어요. 특이했나 봐요. 그래서 많은 매체들에서 영화평론가로 부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영화를 막 하겠습니다 라고 손을 막 든다기보다 재밌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방송이라는 세계를 처음 들어오게 되고 이런 게 또 방송이구나 라는 재미도 좀 붙이고 그렇게 살아오다가 좀 하나의 분기점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늘 문학하고 영화하고 그러니까 문학도 뭐 민음사 세계의 문학에서 편집위원이라고 이제 책 만드는 일 하면서 뭐 작가 발굴하고 영화는 뭐 영화제 심사 이런 거 하면서 영화 평론 일을 하고 그냥 틀에 잡힌 생활을 하다가 하나의 그 변곡점이 뭐였냐면 바로 이제 저널리즘 토크쇼 제2에 맞아요. 언론과 영화라는 그 꼭지에 한번 초대를 하셨어요. 그때는 이제 김대영 기자가 이제 PD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언론을 다룬 영화로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최수모 기자 감독이 한 자백이라는 영화를 소개를 하면서 이 영화는
언론계가 지난 이명박근혜 정권 때 건강했다면 영화계에 나오지 않았을 사람이 만든 작품인데 이건 원래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네. 이분을 감독으로 만들어줬다라는 의미로 그런 얘기들을 한 날이었는데 그 이후로 언론 비평에 재주가 있으신 것 같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또 저널리즘에 연결이 된 맞아요. 거구나. 그래서 제가 좀 부담스럽다라고 되게 주춤했어요. 그때도 제가 언론학 박사는 아니기 때문에 게다가 뭐 정준희 교수님 같은 언론학 맞아요. 전공자도 있고 제가 뭐 굳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약간 현혹하듯이 할 수 있다는 막 카톡을 계속 보내시면서 그러니까 원래 생각이 별로 없으셨는데 네. 저 사실 그게 궁금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저널리즘 제이에 출연하셨기 때문에 평소에 강유정 교수님이 저널리즘에 대한 관심도 많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아니었군요. 그리고 고백하자면 영화평론가나 문학평론가에게 있어 상당히 어떤 4대 일간지 내지는 메이저 레거시 언론들에서 뭐 비평을 실는다거나 뭐 이런 일이 상당히 많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어차피 문화부 기자들을 만나는 일이고 문화부 기자들 다 훌륭하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요새 신문은 누가 읽어 하면서 이미 인터넷에서 내 글만 읽던 시절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하면서도 조금 둔감한 부분이 있었는데 저널 토크쇼 제일 나가기 시작하니까 내가 생각했던 언론에 대한 생각이 좀 나이브했구나 라는 걸 되게 스스로 공부해 가면서 제가 그래서 막 자각을 많이 했던 프로그램이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가 살짝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변곡점이 또 연결이 맞습니다. 되는 거구나. 네. 그래서 그당 이제까지의 토대를 한번 버리고 다른 어떤 미디어를 새로 보는 그래서 레거시 미디어라던가 이렇게 여러 이제 사설 칼럼들 읽으면서 이런 거였구나라고 다시 한번 좀 세계를 좀 바꾸는 언어를 한번 바꾸는 약간 망명 가서 제2외국어 배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었었죠. 사실 저희 채널을 보는 지지자분들이 강유정 교수님을 아마 겸공을 통해서 많이 알게 되셨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여기 이제 정치를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거기 교수님이 매주 또 가장 핫한 더 살롱이라는 네. 프로그램에 또 고정이 패널로 나오시니까 근데 거기는 어쩌다 합류하게 되셨어요? 합류가 아니라 처음부터 네. 기획을 좀 했죠. 그래서 작가들 말로는 교수님 컨셉이 거의 이 코너의 시작이니까 꼭 오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작가님들이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 네, 애초에 네, 기획을 네. 해서 여기에 네. 적합한 사람은 강유정 교수님이다. 네네네. 인문학으로. 네네네. 그렇게 해서 만든 프로니까 오셔야 된다라고 해서 갔는데 첫 번째 거 하고 나서 사람들이 너무 걱정을 많이 해가지고 1회 딱 하고 나서 약간 저는 체감이 이게 그렇게까지 위험한 얘기인가? 비평인데 맞아요. 예, 내가 지금 허위 사실을 얘기했다거나 명예를 훼손한 게 아니라 맞아요. 비유적으로 비평을 한 건데 그리고 왜 그렇게 사람들이 겁내하고 걱정하지? 네. 또 한 번 또 새로운 체험이 됐어요. 네. 근데 교수님보다 옆에 또 소장님이 또 워낙 세시잖아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네네.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소장님에 대한 인상 비평은 귀여우세요. 귀여우세요. 네. 그럼 또 전용 교수님이나 또 네. 류근신 같은 네. 분은 또 어때요? 그런 식의 인상 비평. 진짜 뭐 이렇게 비평을 깊게 한다기보다 전우영 교수님은 점잖죠. 류근신 분은 또 어떤 느낌이세요? 개구지죠. 딱 저는 제가 조금 감동을 느낀 게 제가 이렇게 비례대표가 되는 급격한 과정에 사실 아무에게도 이렇게 상의를 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 맞아요. 그리고 전혀 몰라서 방송 때 아신 거였어요. 다들 이제 그날 오셔가지고 녹화 현장, 촬영 현장에서 이제 알고 나서 이제 저를 처음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한테 어떤 언지를 듣는다거나 김어준 총수도 저를 툭 치면서 이렇게 조용히? 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조용히? 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고 근데 그 세 분이 저를 진짜 좀 친정 오빠들처럼 따뜻하게 걱정해 주시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런 게 다 보여요. 방송을 보는 사람도 사람이 보통 눈빛을 이렇게 보면 교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세 분 눈빛이 다 잡히잖아요. 화면에. 그러면 되게 애정이 많다는 게 좀 느껴져요. 저만 느끼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네 분이 사이가 존중하는 관계죠. 근데 그런 따뜻한 걱정이 이 살롱이란 프로그램도 정말 나한테 중요한 그러니까 지금 말씀 나눈 것처럼 그때그때 저널리즘 토크쇼 제일 만났던 작가분들 분장팀들 아직도 되게 돈독하거든요. 네. 또 관계도 오래 유지하시는 스타일이에요. 정치에 뛰어들게 된 배경 또 이것도 궁금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정치에 내가 뛰어들게 된 어떤 사회적 특정한 이슈가 있었다거나 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고 그거 좀 얘기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제가 저널리스트 토크쇼 제에 나가서 저의 정치적인 생각을 많잖아요. 난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말하는 것도 처음에 꽤나 용기가 필요했었고 맞아요. 그 수많은 레거시 미디어들의 공격도 받아봤고 그러면서 조금 담은 커졌는데요. 그런데 이제 더 살롱 나가면서부터는 그 걱정이 훨씬 더 심해지고 그쵸. 근데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이게 왜 걱정받아야 될 일이지? 라는 생각이 점점 커지면서 한편으로 김유나 씨가 자신의 SNS에다가 후쿠시마 오면서 무섭다 이 말을 했더니 막 여당 대표가 공격을 하질 않나. 왜 그럴 일인가? 라는 생각. 그리고 뭐 정말 여러 팬덤들이 애지중지하는 국가 자산급의 그런 아이돌 그룹들을 필요할 때마다 동원하려고 한다라는 것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고. 그렇죠. 잼버리가 파행되었을 때 그 난리가 났을 때도 결국은 아이돌 공연으로 회복하려고 한 거잖아요. 맨 마지막에. 근데 그때 다들 아는 얘기지만 스케줄이 엉망이 되고 이게 아니, 내가 살면서 본 적 없는 일종의 관제라는 개념을 눈앞에서 보는데 점점점 그런 거에 대한 감도, 그 밀도가 높아지고 있었고 제가 왔을 때 저 역시도 이게 말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라는 게 그러니까 저는 속으로 그것만 바랬어요. 야당이 많이 이겨라. 여기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이제 정말 나 같은 사람이 말하다가도 큰일 당하겠다. 비평가들이 비평을 못하는 세상이 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성균 배우의 죽음의 과정이 가장 큰 트리거였죠. 사실 많은 영화인들이 비슷하게 느끼겠지만 그때 더 심각했던 건 그래도 지드래곤은 굉장히 법률적인 대응을 했거든요. 이성균 배우는 되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법률적 대응이라기보다 인간적 대응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큰 희생을 당했던 게 아닌가.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또 한 번 제대로 사과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이태원 참사를 비롯해서 맞아요. 별개가 아니구나. 사람답게 대접을 안 하는구나. 그렇다면 그래 내가 이 말을 좀 더 용기 있게 해보자. 그래. 그래서 제안이 정치, 들어왔을 때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래 해보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보자는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교수님도 큰 틀로는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직접 나서신 거구나. 네. 이대로는 위기였어요. 위기. 그러니까 걱정스러운 거 있죠. 네, 아무튼 사실 교수님이 지금 이제 어떻게 정치에 뛰어들었는가 이걸 설명해 주신 건데 그 영입 더불어민주당 그러니까 민주연합에서 영입 제안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그때 좀 에피소드 들어볼 수 있을까요? 뭐 문제가 안 되면. 또 다양한 추천들이 들어왔는데 아마 그 다른 분들도 제안을 받으셔서 서류를 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서류 거의 마감 며칠 전에 한 이틀 전이었나? 그러니까 별로 시간이 안 남은 상황에서 의사를 한번 물어보고 싶다. 네. 필요하다는 인력 생각도 들고 근데 제가 서류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영화 감독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이러이러한 추천도 많았고 그리고 한번 좀 도전해보면 어떻겠냐라는 제안도 왔는데 당쪽에서도 제안을 그렇게 했는데 한번 서류를 넣어보시면 어떻겠느냐라고 해서 네. 그럼 궁금한 게 교수님이 이제 사회를 바꿔봐야 되겠다는 여러 아까 말했듯이 잼버리 뭐 이성균 여러 사태들을 거쳐서 그런 걸 느끼셨잖아요. 네. 당에서 먼저 제안을 받고 그 생각을 하신 건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교수님 평소에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가 당에서 제안이 오니까 그래 뭐 기회가 왔다 뭐 이렇게 됐을 수도 있고 전 약간 우문으로 더 살롱 나가는 것 자체가 많이 바꾸고 싶어하는 의지가 안 느껴졌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너무 사람들이 그거조차도 위험하게 생각하는 거에서 이 정도도 대단한 지금 현 정권에 대한 반항으로 보이는구나. 그럼 저는 반항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네. 네, 그거를 모르고 있었다기보다 맨날 그 공장장 하는 말 있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방송이라고. 위험한 줄 알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위험한 걸 모르고 한 게 아니라 뭐 늘 고지가 되듯이 실제 변호사들이 연락 오기도 하고 네 위험했지만 맞아요. 네. 그 문구가 너무 웃겨요. 덧살롱의 변호인단을 구합니다 하면서 근데 진짜 도와주겠다는 분도 있었어요. 그래요? 네. 너무 좀 특이한 그래서 사실 하고 나서도 이 말은 과연 괜찮았을까라는 식의 자기 검열도 꽤 했었어요. 네. 그러면 사실 교수님 어쨌든 이제 선거가 얼마 안 남았고
국회에 입성하면 좀 어떤 걸 해보고 싶으세요? 그래서 일단은 생각보다 어떤 입법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누가 물어봤던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많이 좀 물어보고 싶어요. 물어보고 싶고 이게 필요하다 저게 필요하다. 어떤 게 필요한지를 네, 먼저 네. 들어보고 그러니까 싶다. 제가 알고 있는 조금은 익숙한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네.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지만 일단 들어봐야겠다는 생각을 제일 먼저 했고 제가 또 듣는 걸 잘하거든요.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좀 들어보고 싶어요. 맞아요. 들어보고 싶고 제가 하고 싶은 건 지방정부에는 학생인권 조례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 이후에 학생인권에 대해서 일종의 규칙들이 만들어진 거죠.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그리고 언론에는 보도 준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를테면 극단적 선택이라는 말로 바뀐 계기도 이 보도 준칙이라는 거죠. 네. 근데 이건 두 개 다 조례는 좀 다르지만 보도 준칙은 강제성이 없는 권유 사항이다 보니까 국제법처럼 잘 안 지켜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네. 그런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학생인권 조례 같은 문화예술인의 인권에 대한 법률적 방어막을 좀 고민해야 될 때가 왔다. 이를테면 얼마 전에 MBC와 그리고 KBS에서 이성균 배우의 죽음에 대해서 보도한 거에 대한 방심의 의견 제시라는 제재가 떨어졌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공인인데 공인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알 권리가 있다. 그러나 사생활을 보도해서는 안 된다였어요. 근데 저기서 제일 갸웃했던 게 공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배우인데. 유명인과 공인은 같지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시겠지만 한동훈 법무장관 언론에서 따라붙었을 때 스토커로 신고했거든요. 고소고발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성균 배우가 혐의가 있는데 언론이 쫓아다니면 스토커로 고소고발할 수 있나요? 또 못하죠. 그러네요. 예. 의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방어력이 없는 상태에서 공인이라고 부르면서 진짜 문제는 사생활 침해가 문제지 공인은 버텨야 돼라는 걸 이번에 저는 이 제재에 대한 이유서에 남겨버린 것 같아요. 근데 한 번도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공인에게 그렇게 엄격하지도 않으면서 그럴 때만 왜 문화예술인들을 공인이라고 부를까? 그러네요. 그래서 말씀 듣고 보니까. 그거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공인과 공인이라는 이런 개념 안에 문화예술인이 어디까지 자신의 사생활과 인간적 존엄성을 난도질 당해도 되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이 너무 많이 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한 예시가 이성균 배우의 죽음이었고 하여튼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네. 그게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계나 혹은 이쪽 언론 관련해서도 약간 뭐 문제점이다라고 하는 걸 짚어주신 것 같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잘하는 게 문제점 그리고 드러나지 않는 행간의 말 하나가 가지고 있는 폭발력 같은 건 잘 보는 것 같아요. 그럼 교수님 되게 약간 국정감사나 청문회 이런 거 되게 잘 하실 것 같다, 특성이. 그러니까 그런 그 말 행간 사이에 숨겨놓은 것들을 좀 잘 드러내고 싶고요. 그렇습니다. 네. 네. 아무튼 짠 한번 하고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 중요한 거 저희 광고 하나만 보고 오겠습니다. 간편한 기력 회복과 숙취 해소의 특허를 받은 온가족 과채 음료 바로 이 아임굿입니다. 간에 좋은 녹조류 스피루리나를 통해 식물성 단백질 음료로 개발을 시작하여 추가로 패션으로 추화, 미나리, 사양, 벌꿀 등을 넣어서 이 과채 음료로 완성을 했습니다. 성분 검사 결과 비타민 5종, 미네랄 6종, 아미노산 18종 이렇게 이 한 포에 무려 30종에 가까운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과채 음료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이 미네랄 6종에서는 철분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혈관의 피 안에 산소를 공급하는 헤모글로빈의 주요 성분이 바로 이 철분이고요. 뇌의 산소 부족으로 생기는 빈혈, 두통, 피로, 탈모 증상에도 아주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아임굿의 핵심 원료인 아까 말씀드렸던 스피루리나는 피로와 알코올로 손상된 간 기능의 개선 효과를 주고 피부 건강과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도 도움을 줍니다. 또한 운동 능력까지 같이 향상시켜 준다고 합니다. 이 아임굿 한 포로 수면의 질, 그리고 집중력, 컨디션, 무기력증, 짜증, 예민함, 우울감을 개선할 수 있는 음료입니다. 이 아임굿 같은 경우에는 추출의 난이도 때문에 월 1회로 제한해서 생산을 하고 있고 쿠팡과 네이버 등에서는 여러분들 정가로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민주 진흥
진영을 통해서 사셔야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22차 사전 예약 안내드리겠습니다. 3월 26일부터 아래 여기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죠. 3월 26일부터 4월 2일까지가 사전 예약 기간이니까 서둘러 신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배송은 4월 3일부터 순차적으로 배송될 예정입니다. 꼭 여러분들 민주진영을 통해서 사야지만 40%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요. 정치오락실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을 통해서 또 전화 문의를 하셔도 되니까요. 언제든 편하게 주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이 아임굿은 많은 분들이 재구매하시고 네이버 평점 5.0 거의 만점이죠. 그렇게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는 제품이기 때문에 꼭 드셔보시고 효과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역시 아임굿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아산 시민들의 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짠하다요. 짠하다. 왜냐하면 이번 공천 과정에서 너무 많은 상처를 입으신 것 같아요. 아 대표님이 네, 상처를 입었는데 당을 혁신하기 위해서 혁신이 진짜 개혁이 가죽을 벗겨나 드시잖아요. 맞습니다. 그 정도 고통스러운 건데 개혁을 안 했어도 외상을 입혔겠죠. 근데 그 개혁의 과정에서 너무 많은 외상들을 제가 이제 앞에서 얘기했지만 언론들이 너무 많은 외상을 입혔고 그 말 하기 싫지만 뭐 비명, 친명 이러면서 막 사자성어 만들어서 거의 조리돌림 하듯 했잖아요. 맞아요.